우선 이전에는 관절염의 전반적인 이해랑 이렇게 주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이번 강좌에서는 조금 색다르게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관절염 동영상을 봐도 이제 관절염 전반적인 이해나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우선 다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물론 관절염 환자들 중에서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30% 이내 정도입니다. 외래 진료를 봐도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이 되는 분들이 많고,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시기가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이제 환자분들 마음가짐을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어차피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술을 받고 수술 후에 이제 건강한 무릎 상태를 잘 살리도록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우선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골관절염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내 관절을 살리는 흔히 이제 관절 보존 수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관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관절염의 정의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건데, 이게 관절염에서 염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절염의 염이 염증을 의미하는데 막 고름을 만들고 하는 염증은 아니고, 그렇다고 거꾸로 가는 이런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심하게 관절이 녹아서 붓고 이런 심한 염증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관절의 염증, 통증, 부종, 변형이 일어나서 이렇게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원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원인들이 있는데, 물론 젊었을 때 외상을 당하거나 이래도 이제 관절염이 빨리 올 수가 있겠고, 이제 다른 체질적인 요인, 이런 것들도 관절염의 원인이 되겠죠. 이제 맨 위에 그림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이렇게 관절 연골이 아예 녹으면서 이제 심한 염증을 유발하는 관절염의 종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 질환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진료를 보고 있고, 다음처럼 두 다리가 모두 심하게 빨리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한쪽 다리만 망가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관절염의 원인은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찌 됐건 간에 건강한 연골이 이제 닳아서 없어지고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향후 관절염의 치료는 유전적인 면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입니다. 이제 체질에 맞게 유전적인 체질이 있다면 그것을 분석해서 각 개인마다 DNA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이제 곧 열리겠죠.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들로 가장 흔한 것은 우선 비만입니다. 그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이제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5배 이상까지도 실릴 수가 있고, 쪼그리고 앉을 때에는 20배 이상까지도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은 체중 증가는 관절염 진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복부 비만이 있을 때는 물론 잘 아시죠.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알고, 최근에 밝혀진 거는 또 몸에 콜레스테롤, 이 나쁜 지방이 축적이 되면은 이런 복부 비만에 의해서 골관절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게가 많이 나가서 무릎에 많이 무리가 가서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고, 몸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지방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도 관절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꺼운 허리는 관절염의 진행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안 좋은 자세죠. 특히 한국이나 일본 이렇게 좌식 생활이 많은 데서는 이제 무릎에 굉장히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을 때에는 체중의 20배까지도 관절에 무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결국 누적이 되다 보면은 연골판에도 문제가 오게 되겠고, 그다음에 연골판이 망가지고 이게 방치가 되면은 결국엔 이제 관절염 말기로 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 관절염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볼 때 환자분들이 서운해 하실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 얼굴을 물론 보는 것뿐만 아니고 엑스레이를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찍어갖고 엑스레이 상으로 관절염이 1기, 2기, 3기, 4기 어떤 정도에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관절염 1기는 그냥 관절이 이제 약간 좁아질락 말락 하는 단계고, 2기는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올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3기 정도 되면은 관절이 붙은 것을 일반인들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고, 이제 뼈 돌기라든지 이런 것도 심하게 관찰이 되고, 4기가 되면 그야말로 뼈끼리 달라붙는 것입니다. 연골이 아예 닳아서 없어지면서 이렇게 말기 관절염을 4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하나 MRI로도 평가가 중요한데, MRI로 알 수 있는 것은 관절 안에 이제 연골이라든지 물렁뼈라고 알려진 반월사 연골,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보고 그 다음 단계로 관절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MRI를 찍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MRI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엑스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엑스레이도 단순히 누워서 찍는 엑스레이가 아니고 일상생활을 할 때와 비슷한, 무릎을 그냥 서서 찍는 거랑 조금 쪼그리고 앉는 3, 40도 굽혀진 상태에서 체중을 싣고 찍는 엑스레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다리의 정렬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절 간격이 조금 괜찮아 보여도 이렇게 이미 다리가 휘어져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아까 보셨던 서서 찍는 엑스레이뿐만 아니고 하지 정렬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다리가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골 관절염의 치료의 목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은 관절염 치료에서 완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별로 치료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고, 1단계에서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체중 감량, 생활 습관 개선,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안 좋은 자세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단계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근데 2단계 치료에서도 반드시 1단계 치료를 병행을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근본적인 것은 1단계 치료가 관절염 치료의 제일 근간이 된다, 기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수술로 가는 것이죠. 어쨌든 관절염이 오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도 1단계 운동하고 생활습관 교정, 체중 관리 이런 것이 되겠고, 관절염에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수술을 하고 나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체중 감량, 생활습관 개선, 운동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절염이 생기면 아프죠. 아프면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럼 근력이 빠지죠. 근력이 빠지고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제 계속 아프기 시작하고, 그런 것이 악순환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이와 잇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관절, 즉 이빨이 망가졌으면 잇몸이라도 버텨야지 통증 없이 그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주변 근육이 잘 받치고 있어야지 그래도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수술 안 하고 운동,
체중 감량, 식습관 조절 이런 걸로 해서 비수술적 치료로 관절염을 치료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2단계 주사치료, 약물치료까지도 해도 안 되고 이미 중기 관절염 이상으로 넘어가 있으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로는 이제 자기 관절을 살리는 자기관절 보존술이 있겠고 이런 걸로 안 되면 또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릎 통증이 있으면 제일 활동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아프니까 안 움직이면 당연히 체중이 불겠죠. 체중이 불면 무릎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니까 계속 악순환을 미치는 것이 되겠고 어쨌든 골관절염은 심장병, 당뇨 이런 5대 질환에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의 2위 내지는 3위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오늘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를 제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거의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고 40, 50대 때 특히 관절염 3기에서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급적 자기 관절을 살려서 40, 50대에 얼른 진단을 해서 치료를 적절히 해갖고 60대에는 이제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자기 관절을 잘 살려서 쓰는 것이 제일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한 번 수술로 그래도 결과가 가장 좋은 수술은 인공관절 수술인데 인공관절 수명이 20, 30년 정도, 20년 정도이기 때문에 60대 하기에는 너무 빠르고요. 그래도 70대는 해야지 100세 시대를 감안했을 때 평생 쓰시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세 시대를 생각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적기는 70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 이전에 많이 망가져 있고 생활이 불편하면 60대라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일 키포인트는 40, 50대 무릎이 중기관절염 이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은 자기 무릎의 이상 신호, 몸의 이상 신호를 잘 귀 기울여서 잘 듣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런 이상 신호가 있을 때는 병원에 빨리 오셔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이제 동네에서 이제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끌다가 중기 말기로 넘어가서 60대에도 이렇게 오시면 이제 그때는 인공관절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40, 50대에 이제 적절한 판단을 해서 이제 이상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선 제일 간단한 기본적인 수술로는 관절경 수술이 있습니다. 위 내시경 수술처럼 관절 내시경을 들어가서 이제 관절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제 특히 40대 분들 이제 MR을 찍고 그 내측 반월상 연골판, 물렁뼈 횡파열이 되었는데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다고 많이 오십니다. 하지만 횡파열 자체는 외상에 의해서 찢어지는 파열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연골판에 주름이 지듯이 위아래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찢어지는 파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횡파열 이것 자체로 위아래로 찢어진 파열 양상 자체로 관절염을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시면 이제 젊었을 때 이제 탱탱한 피부와 이제 노화가 되면서 약간 주름지고 하는 이것이 피부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무릎 안에 이제 관절 연골이라든지 연골뼈, 연골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주름이 생긴다 이 정도로 알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바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횡파열 중에서도 이제 파열된 부위가 약해서 덩어리째 찢어져서 무릎에 걸리게 되거나 이럴 때에는 당연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릎 안에 걸려 있고 하면 횡파열일 때도 치료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연골판 용적이 부피가 줄어드는 만큼 관절염은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흔한 것이 중년 여성분들, 특히 40에서 60대, 특히 5, 60대 내측 반월상 연골 뿌리부 파열로 많이 옵니다. 그것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이제 한국, 일본 문화권의 좌식 생활이 가장 큰 원인 주범이 되겠고요. 이렇게 좌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뒤쪽으로 이제 짓이겨지면서 연골판이 잘 찢어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뼈에 부착하는 부분이 잘 찢어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파열이 오는 것이죠. 이제 뼈에 부착하는 부분이 댕가당 잘려 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런 좌식 생활을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다 보면 연골판 뒤쪽이 계속 이겨지고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결국엔 이렇게 파열까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뜨끔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거 다치지도 않았는데 왜 뜨끔하면서 이렇게 아팠던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미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던 연속선상에서 연골판의 뒤쪽 부분, 퇴행성 파열이 진행되고 있던 상태에서 약해진 부위가 어느 순간에 찢어져야 할 파열에 임박했던 조직이 찢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건 퇴행성 변화가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약해진 부위가 그냥 찢어질 순간이 되어서 찢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찢어지니까 무릎 뒤쪽에서 뜨끔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미 이제 MRI상 봐도 연골이 닳아있는 정도가 한 2기 정도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저희 건국대병원에서 MRI를 분석해 보았을 때도 80% 이상에서는 이미 관절 연골이 조금 닳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골판 뒤쪽 뼈에 박히는 부분이 찢어지면 무엇이 문제인가? 체중을 이렇게 디딜 때 연골판 뒤쪽이 뼈에 강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 연골판 기능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인데, 연골판 뒤쪽 부분이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은 체중을 디딜 때 연골판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연골판의 기능이 없어지니까 연골이 직접적으로 닿으면서 이렇게 닳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렵게 표현하면 연골판이 있을 때는 체중이 골고루 분산이 되지만 파열이 돼서 연골판 기능이 없어지면 체중이 골고루 분산이 안 되고 어느 한 지점에만 체중이 다 실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연골이 빨리 닳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판,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에서 쿠션 역할, 충격 흡수, 연골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럼 증상은 대부분 어떠냐? 급성 외상 파열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한 달 지나고 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무릎 부었던 것도 감소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안 아프다고 오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조금 퇴행성 변화가 진행은 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고 이제 그 의중에는 이제 본인이 괜찮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으실 수가 있겠고, 하지만 아쉽게도 실망스럽게도 냉정하게도 괜찮지는 않습니다. 연골판 뒤쪽이 찢어진 게 저절로 붙지는 않고 이미 퇴행성 진행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골판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이 되고 연골판 조직이 이미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와서 꼬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3개월 이상 지켜봤다가 꼬매야 되는 상태, 관절염이 그렇게 심하게 지내지 않는 상태라면 꼬매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연골판의 기능을 잘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고 여러 가지 꼬매는 방식은 있는데, 아무튼 연골판 뒤쪽을 뼈에 부착하는 부분에 강하게 고정을 시켜서 꼬매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 그래야지 연골판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되고, 연골판 기능이 없어지면 연골판이 관절 바깥으로 밀려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골판 뒤쪽만 꼬매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에서는 연골판 밀려난 조직을 관절 안으로 최대한 들이미는 수식도 추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결정으로 연골판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의 결과는 그래도 괜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이상 그 추이를 봤을 때도 한 8년 생존율, 그러니까 8년 동안 지켜봤을 때 인공관절로 안 넘어가고 괜찮았던 확률이, 생존율이 한 92% 정도. 그럼 10명 중 9명은 인공관절로 안 넘어가고 최대한 그 8년 정도는 자유관절로 잘 썼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술적 치료로는 이제 절골술로 알려진 휜다리 교정술이 있습니다. 휜다리 교정술은 절대 이렇게 휘어진 게 보기 싫다고 해서
일자로 만들어 놓는 미용 목적의 수술은 아닙니다. 그럼 휜다리 교정술은 왜 하느냐? 보시면 이제 3기 관절염 다음과 같이 무릎 안쪽이 걸을 때 아프다고 해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반대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안쪽의 관절 간격이 조금 좁아져 있죠. 그리고 다리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리가 일자로 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휘어져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냥 다리가 똑바른 상태에서도 내측으로 60%, 외측으로 40% 체중이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다리가 휘어지면서 변형이 오게 되면 안쪽으로 체중이 한 80% 이상 가게 되니까 안 좋은 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니까 관절염이 더 진행이 되고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휜다리 교정술, 절골술의 원리는 이렇게 다리가 휘어서 안쪽으로만 체중이 받치는 그런 무릎 관절을 최대한 일자보다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 체중이 실릴 수 있게 만들어서 안쪽으로 실리던 체중을 최대한 건강한 바깥쪽으로 체중을 분산시켜서 통증을 없애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받치던 무릎 관절을 일자 다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는 것이 되겠고, 물론 이제 한없이 바깥장 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일자 다리, 체중이 바깥쪽으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분산이 되는 위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서 이제 수술 전에 정확하게 계측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휜다리 교정술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래 그림 보시면 이제 뼈를 벌려서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 놓고 금속판으로 고정을 시켜 놓고 그 벌어진 틈으로는 이제 뼈를 채워 넣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메꿔 놓고 있습니다. 우선 외래에서 50대 후반, 60대 초반 분들에서 이제 흔한 경우로 많이 오시는 건데요. 이제 안쪽 관절염으로 진행이 됐고 한 3기 정도로 관절 간격이 명확하게 좁아져 있고 이렇게 다리도 일자로 휘어져 있고 보니까 연골판 뒤쪽도 찢어져 있고 안쪽으로 있는 이제 연골이 많이 닳아서 횡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로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오셨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줄기세포로 치료가 가능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하지만 이런 세포 치료로 저렇게 다리가 휘어져 있고 관절 연골이 전반적으로 닳아 있을 때에는 극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료 원칙을 잘 세워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다리 정렬입니다.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서 안쪽으로 가던 체중을 바깥쪽으로 많이 분산을 시켜야지 안쪽으로 가던 체중이 많이 바깥쪽으로 분산이 되니까 통증이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관절염 진행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안쪽에 병이 있었는데 체중이 안쪽으로만 실리게 되니까 다리가 더 휘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다리를 이렇게 일자 다리로 만들어서 관절염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제 둘째는 연골판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골판의 역할은 이제 연골을 보호해주는 쿠션 역할이기 때문에 연골판 기능이 없어지면 연골이 빨리 닳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휜다리 교정술로는 이제 70-80% 이상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20% 정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연골판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연골 재생술. 처음에 일자다리를 만들어 놓고 체중이 최대한 바깥쪽으로 분산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연골을 보호해주는 연골판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놓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연골이 재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연골 재생술을 고려해야지 좋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처음에 왔을 때부터 관절 간격 좁아져 있고 다리 휘어져 있고 한데 연골을 재생시키려고 줄기세포 고가의 치료를 하거나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휜다리 교정술을 해놓고 연골판의 기능을 살려놓고 나머지 부족한 10% 연골이 조금 더 덮임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통증이 더 없고
하는 것을 바라고 싶으시다면 세 번째 옵션으로 연골 재생술을 이제 권유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은 수술 후 10년까지 80% 정도가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수술 후 10년까지는 10명 중 8명은 인공관절을 안 가고 자기 관절로 버텼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50대, 60대 수술을 해서 10년 이상 버텨놓으면 인공관절은 70대 가서 정 불편하시면 그때 가서 해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골 재생술은 또 특별히 이렇게 별도의 주제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우선 연골 재생술에 앞서서 연골이 대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연골은 아주 관절 안에 있는 매끈매끈하고 이렇게 단단한 조직입니다. 물론 구성물은 매우 다양한데 의외로 연골 세포는 그 연골 중에서도 10%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제 밀도가 적은 거죠. 하고 연골 세포 외에 이제 콜라겐이라든지 E형 콜라겐, 이것이 1형과 2형이 있는데 연골의 주 성분은 2형 콜라겐인데 이러한 콜라겐이 이제 비트는 힘이나 이런 거에 버틸 수 있는 질긴 콜라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프로테오글라이칸이 있는데 이렇게 물을 흡수하고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했다 빠졌다 하는 충격 흡수를 해주는 매우 중요한 구성 성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잔 가지로 생겨 있는데 이 제일 큰 줄기가 히알루론산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연골 주사의 히로안, 히알루론산, 이것이 그 성분이 되겠고, 더 잔가지를 보시면 잔가지 중에서도 하나의 잔가지가 이제 글루코사민, 흔히 이제 보충제로 드시는 그런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25에서 30% 차지하는 주 프로테오글라이칸 성분에서도 극히 일부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글루코사민을 드신다고 해서 이것이 또 과연 드시는 족족 무릎 안으로 들어갈까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이죠. 그래서 그게 약제가 아니고 영양 보조제, 보충제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연골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상 연골이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단단하고 쌩쌩하게 생겼습니다. 특징은 얼음의 마찰 개수보다도 더 작고요. 그만큼 엄청 미끌미끌하다는 얘기인데, 물론 관절, 액의 성분의 도움도 받긴 하겠지만 하고 제 체중의 몇 배를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성질도 있죠. 그래서 단순히 매끈한 게 아니고 엄청 단단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스펀지처럼 탄성도 유지하고 강도가 크고 내구성도 강해야 되는데, 이런 연골이 닳기 시작하면 연골은 자연 재생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연골을 완벽하게 재생을 시킬 수가 있느냐?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연골이 망가졌을 때는 이제 재생 및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지난 10수년간 연골 재생을 위한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세포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우선 생각해 봤던 게 자기 연골 세포를, 건강한 연골 세포를 좀 떼어낸 다음에 그것을 증식시킨 다음에 다시 그 아픈 쪽에 넣어주면 그것이 연골로 다시 재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많이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한계가 있던 거죠. 콜라겐, 프로테오글라이칸, 연골세포 이런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연골을 얼음보다 더 미끄러우면서도 체중의 몇 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연골을 과연 이렇게 재생을 시킬 수 있느냐. 예,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한 연골을 재생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나타난 게 이제 줄기세포죠. 줄기세포는 흔히 말하면 이제 미성숙 세포입니다. 어느 조직으로 재생이 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아직 미숙한 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원료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흔하게는 이제 골수라든지 뼈 안에서 골수를 채취한다든지 아니면 탯줄, 아니면 지방 조직, 어쨌든 성숙한 장기에, 그래도 이제 성숙한 장기의 안에 분포하는 줄기세포를 뽑아서 농축을 시켜서 그것을 이제 몸에 넣어주는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도되는 거는 우선은 이제 자기 뼈에서 골수를 뽑아서 농축을 시켜서 하는 건데, 우선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시행했었고 이제 상용화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골수에서 뽑은 줄기세포의 구성 비율 자체가 혈구, 피를 만들어내는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연골로 자라는 줄기세포의 비율이 적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제 탯줄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골수보다는 연골로 재생시킬 수 있는 이제 성체 줄기세포가 더 풍부한 거죠. 그리고 하나의 장점은 이제 나이랑 병변 크기에 상관없이 뼈까지 드러나 있는 그런 연골 결손 환자에서는 다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급여 치료는 아니고 이제 인정 비급여 치료로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유명인들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이렇게 다시 일상생활로 잘 복귀했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는 사례도 많고요. 건국대병원에서도 시행했던 환자고, 이제 바깥쪽으로 관절염이 좀 와 있었고 연골이 많이 닳아 있어서 줄기세포를 했더니, 세포 치료를 했더니 이제 MRI를 봤을 때 연골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 잘 살아 있었다. 근데 줄기세포로 치료를 하려면 연골 자체가 싹 망가져서 닳아 없어지고 하는 상태에서는 솔직히 실현이 불가능하고, 바깥쪽 주변 연골이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에서 망가진 일부분만 긁어내서 거기에 구멍을 뚫고, 즉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죠. 줄기세포를 담을 그릇을 해서 줄기세포를 이식해주면 연골이 재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줄기세포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렇게 뼈에다 이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다 연골로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효과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파라크라인 이펙트라는 의학 용어로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주변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를 자극해서 그것이 이제 무릎 안에 이제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연골을 재생하는 쪽으로 많이 도와준다. 그래서 결코 줄기세포 자체가 연골로 재생되는 것으로 100%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직까지 한계가 되어 있고, 어쨌든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무릎 환경으로 개선을 시켜주니까 줄기세포가 그만큼 아직까지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증상이 있고, 적응증이 되는 분한테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줄기세포가 지금 관절염을 정복한 치료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골이 전반적으로 망가졌는데, 이런 국소적인 부분만 연골이 덮인다고 해서 그 환자의 관절염에 관한 치료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이죠. 하고 이렇게 다리가 심하게 휘고 관절 간격도 다 좁아져 있고 체중도 안쪽으로만 많이 실리면서 관절 자체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일부분 연골을 살리기 위해서 고가의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치료를 한다.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굉장한 의문을 자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적절한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게만 줄기세포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줄기세포를 치료한다고 해서 관절 연골이 쌩쌩하게 다 자라나고 관절염이 치료가 되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말기 관절염으로 가서 이제 관절염, 자기 관절을 보존시킬 수가 없는 관절염까지 이르렀으면 그때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다음과 같이 망가진 부분을 이제 인공관절로 치환한다, 바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인체에 해가 없는 이제 마모가 안 되는, 덜 되는 특수 금속하고 이제 움직일 수 있게 그 안에 특수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이제 망가진 부분을 없애서 인공관절로 대체를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 치환을 하는 전치환술이 있겠고, 만약에 안쪽만 망가졌다, 바깥쪽만 망가졌다 하면 그 망가진 부분만 치환하는 부분 치환술이 있습니다. 수명은 이것도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우선 전치환술은 15년에서 20년, 요즘은 30년까지도 보고 있고요. 부분 치환술은 10년에서 15년 정도. 이 말은 90% 이상은 이 기간 동안은 문제 없이 그래도 잘 쓴다 이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평균이란 말은
당연히 전치환술도 10년 이내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20년 이상 30년까지도 잘 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9명은 전치환술을 하면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쓸 수가 있고 문제없이, 부분치환술을 하면 10년 정도는 잘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심하게 휘어져 있고 관절 간격이 거의 없어질 정도 다 닳아 있으면 이건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최선의 치료 방법이 되겠고, 다음과 같이 망가진 부분을 다 금속이랑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우 험하거나 어렵거나 하는 위중한 수술은 아니고, 보통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빨이 썩으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금속이나 이런 걸로 이제 덮어 씌우는 치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종의 관절 성형술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공관절도 망가진 부분 위아래 뼈 한 9에서 10mm 정도를 절제하고 아프지 않게 금속으로 관절을 대체를 시켜 놓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40, 50대에 자유관절을 살려놓고 60대에는 최대한 자유관절을 쓰면서 100세 시대를 감안하면 70대에 인공관절 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60대에도 관절이 매우 빨리 망가지는 경우도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험 인정 기준은 60세 이상에서 완전히 좁아져 있거나 65세에서 이상일 때 완전히 좁아지지 않은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분 치환술은 관절이 부분적으로 망가졌을 때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만 치환을 해주는 수술이고, 보험 기준은 이제 인공관절 전 치환술보다는 나이가 좀 줄어서 이제 60세 미만에서 완전히 좁아진 경우, 60세 이상에서는 관절 간격이 절반 이상 좁아진 경우에 이제 보험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을 때에는 그때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전치환술을 하는 게 낫습니다. 다리가 휘어져 있는데 부분적으로 망가졌다고 해서 그 부분을 체중을 딛게 되면 부분 치환술 하는 게 오히려 빨리 망가지고 5년 안에도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물론 부분 치환술 하는 게 전 치환술보다 무릎 기능도 살릴 수가 있고 회복도 빠르긴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끔 적절한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과정을 보시면 아픈 부위를 도려내고 금속으로 대체를 시켜놓고 플라스틱으로 또 이제 만들어서 한 110도에서 120도 정도 통증 없이 부드럽게 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공관절 생존율, 이건 란셋 저널이라고 세계 3대 임상의학 저널로 꼽히는 저널인데, 여기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54,276명을 분석해 보니까 10년 생존율 96%, 20년 생존율 89%, 90%죠. 20년 생존율이 90%라는 말은 20년 동안 10명 중에서 9명은 실패 없이 인공관절을 잘 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는 20년 정도는 잘 쓰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것은 로봇 수술은 어떤가요? 요즘 로봇 수술 광고하는 병원도 많고 하긴 한데, 아직까지의 결과는 현재까지는 그냥 손으로 하는 거랑 로봇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없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비가 더 발달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된다 하면 아무래도 향후 미래에서는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 하고 나서의 재활 부분도 빠른 재활이 좋고요. 꺾는 운동도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부터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걷기도 웬만해서는 3일 정도부터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편이고, 이제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저희 조승익 센터 실장이 자세하게 또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고 일주일도 안 되는데 이렇게 저희 스포츠의학 센터 와서 운동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했다고 너무 뭐 2-3달 동안 아프다고 꼼짝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술하고 얼마든지 재활만 잘 하면 일주일 이내라도 저기 길 건너서 10분 거리에 있는 스포츠의학 센터까지 걸어 오셔갖고 운동 치료를 잘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인공관절 치환술 후의 주의점은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 꿇고 양반다리 하려고 하는 수술이 결코 아닙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각도가 120도 이 정도가 최고의 각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아껴서 잘 쓰시려면 이러한 좌식 생활을 최대한 피하고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고령분들, 70, 80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수술 받고 컨디션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넘어지는 경우도 잘 발생을 하고요. 아무튼 모든 수술은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수술을 했다고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행복한 노년을 누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재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재활에 대해서는 이제 조승익 센터 실장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잘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몇 마디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절염 치료의 승부처는 아까 말씀드렸던 50대 때 몸에 이상의 신호가 있을 때 귀를 잘 기울여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년 나이에서 관절염의 치료는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1단계 치료, 약물 치료, 운동 치료 하고 적극적으로 좋은 생활 습관을 찾자. 안 좋은 습관을 버리자 이것입니다. 안 좋은 습관이란 이제 쪼그리고 앉고 양반다리 무릎 꿇고 쪼그리고 앉는 이런 바닥 생활이겠죠. 하고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을 늦기 전에 50대 늦기 전에 60대 이렇게 수술을 받으셔갖고 자기 관절을 최대한 살리면서 쓰시고, 정 망가졌을 때 70대 가서 인공관절을 생각해보자 이것입니다.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첨단 시술, 새로운 수술 및 시술은 환자분 개인의 특성에 맞게 관절염 진행된 정도에 맞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고려를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